네, 전격 인터뷰 두 번째 손님 만나보겠습니다. 8년 만에 국회로 돌아오시네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네, 어디 오늘 국회 본회의 열립니까? 오늘은 본회의가 열리지 않죠. 아, 그래요? 원래 국회법에 보면은 네, 오늘이 임기 개시일은 맞는데 네, 임기 개시일로부터 7일, 그러니까 6월 5일이죠. 네, 그때 이제 첫 임시회를 열어서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네, 그로부터 3일 후 6월 7일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그 국회법에 돼 있기 때문에 오늘 네. 임기 개시는 맞지만 네.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국회 개원식을 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8년 만에 다시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그럼 지금 어디 국회로 가시는 중인가요? 지금 이제 저 지역구에서 네. 또 19대처럼 고속버스 출퇴근을 제가 결심했기 때문에 아하. 지금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지금 인터뷰를 좀 막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시군요. 저 네네. 지역구가 충청남도 공주 부여 청양입니다. 공주 부여 청양.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 고속버스 타고 국회 여의도 까지 몇 시간 걸려요? 네, 그렇게는 되지 않고요. 예. 약 고속버스 타고 올라가는데 1시간 30분, 또 지하철 타고 국회까지 가는데 한 30분. 아,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죠. 고속버스 터미널로 도착해서 거기서 지하철로 예, 그렇습니다. 네, 예. 하루 2시간씩 출퇴근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런 결심을 그만큼 걸리는데 네. 이 문제가 이게 국회의원이 이 출퇴근에 너무 시간을 낭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제가 19대 때 4년 동안 이 출퇴근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고속버스가 저에게는 또 하나의 국회의원 사무실입니다. 아, 그래요. 제가 터미널에 나오거나 버스를 타면 많은 유권자들 지역 주민들이 저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데요. 네. 통계를 제가 내보니까 19대 4년 동안 고속버스와 관련돼서 하여튼 이 안에서 한 200여 건 이상의 민원을 받았는데 그중에 81건을 처리했더라고요. 아하, 예. 그래서 그 고속버스 의원실이라고 하는 책을 내서 출판 기념회도 했는데 그 안에 이제 우리 서민들이 땀과 애환, 희망 이런 것들이 다 숨겨져 있고 들어져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또 하나의 국회의원실인 고속버스 출퇴근을 그래서 제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보통 지방에 그 지역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서울에 예. 작은 방이라도 얻어놓고 그러는데 이거 출퇴근을 예. 하시면은 박수현 의원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겠네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출퇴근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상임위 희망 상임위는 어디신가요? 아, 저는 우리 지역의 특성상 농촌 도시이기 때문에 네. 농해 수위를 지망했는데 경쟁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잘 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현안에 대한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네. 국회 첫 당론 법안으로 이제 특검 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 아닙니까? 네. 약간 그 내용은 수정되는 것 같던데요. 어떤 내용이 될까요? 수정이 될 텐데요. 네. 오늘 이제 당론으로 1호 법안으로 발의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네. 소위 이제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얘기되죠.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재의결에서 부결됐습니다만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 법안 네. 두 가지를 1호 법안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당론으로 두 가지 법안을 낸다. 그 첫 번째 말씀하신 게 이른바 그 25만 원 그 민생지원금 그거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사회자께 질문하신 대로 내용이 어느 정도 수정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이신데요. 네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미 25만 원 전 국민에게 다 뭐 보편적 지급한다 이런 문제의 입장에서 수정이 됐잖아요. 네. 그래 그런 내용을 좀 담아서요. 전 국민에게 25만 원 내외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특별조치법인데 네. 여기에는 지급 대상에 따라서 25만 원, 35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한 변화 사항입니다. 그래서 네. 기존의 입장을 저희가 좀 변화를 주어서 정부나 여당의 의견도 좀 수용하면서 그래서 정부가 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변화됐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의원님 그러면 법안. 그러면
예. 대통령 정부에게 그 상당한 재량권을 준다 이런 뜻입니까? 그런 취지입니다. 아, 예. 그리고요. 예. 그리고 순직해병 특검 법안은 대개 이제 대통령께서 제의 요구를 하신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특검을 추천하는 뭐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을 네. 받아들여서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비교섭단체도 특검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수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법안을 말씀하셨으니까 먼저 그 민생지원 법안이요. 그거는 국민의힘이나 정부가 지금 반대하는 거죠?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나 네. 이 문제는 지금 워낙에 그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그 가계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소비를 늘려가지고 이 밑바닥 그 경제를 좀 따뜻하게 하자는 방법은 이미 증명이 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도 이렇게 정부가 그런 지급 대상 범위를 좀 정하도록 이렇게 양보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충분하게 머리를 맞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고 네. 여당의 어떤 자세 변화를 좀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그런데 이 문제는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 내내 일관되게 주요 또는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던 건데요. 예, 이것이 이제 약간 이제 입장이 좀 유연하게 바뀌었다고 할까요? 그렇게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아마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좀 계속 몇 가지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여당안을 수용하는 태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네. 이것은 계속 그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것만 주장을 하다가 뭐 전혀 나가지 못하는 것보다는 좀 부족하더라도 반걸음이라도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발전이다. 거기서 또 시행해보고 또 거기서 시작하면 된다. 이런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원칙을 주장하다가 아무것도 안 되는 것보다는 그렇습니다. 유연하게 접근해서 조금이라도 그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자 이런 취지의 전환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국민연금과 이번 이 문제가 바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직접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해병대원 특검법 이제 재추진 문제인데요. 약간 내용을 이제 수정해서 제출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런데 이 지금 범야권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게 이제 대통령이 그 외압과 관여됐다. 이거는 실정법 위반일 수 있다. 이러면서 그 경우에는 탄핵으로 갈 수 있다. 또는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일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신지요? 글쎄 그 문제 탄핵이라는 말은 굉장히 무거운 말이죠. 그리고 불행한 말이고요. 하여튼 분명히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실정법을 위반한 그런 확실한 근거와 이런 사실이 있다면 그건 법률에 의해서 뭐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의혹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의혹을 어떻게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할 거냐 아니면 특검이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를 지금 이제 가지고 그 논박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그 의혹이 실체로 드러나지 않은 그런 현 단계에서 그것을 뭐 탄핵을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지금 탄핵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예, 그런 말씀이시군요. 지금 아까 국회 구성 일정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런데 그거가 이제 원만하게 잘 되려면 또 22대 국회의원들이 모두 상임위에 배치가 되려면 먼저 원구성 협상이 어떤 형태로든 타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원구성 협상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글쎄 저도 이제 그래서 당선자 워크숍 때 지도부와 이 문제도 또 물어보기도 하고 논의도 해보고 저도 의견도 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하여튼 역대 국회를 보면 대개 뭐 7월 막 넘어가서 원구성이 되고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이제 많이 보여주셨어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이런
그 해병 순직 사건의 특검법안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이제 다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야 관계가 경색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바로 이 원구성 협상 또 특히 법사위와 운영위를 둘러싼 기싸움 이런 것들이 아주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역대 어느 국회보다 가장 힘든 개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협상을 할 텐데 현재로는 제가 알기로는 여당이 전혀 그 협상에 응해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이게 협상이 도대체 어느 속도로 어느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를 그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제가 전해 듣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서로의 주장은 서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저쪽에 저렇게 주장할 때 우리가 어디까지 양보할 것이고 하는 서로의 타협선, 절충선 이런 것들은 다 안으로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럴 때 좀 뭐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만 서로 입장을 좀 들여다보고 내 주장을 하는 그런 어떤 역지사지의 태도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기 바라고 거기에서 쌓인 작은 신뢰들을 자꾸 쌓아가서 그 여야 간의 대화를 하는 그런 어떤 신뢰들이 잘 쌓여 나가기를 좀 바라는 마음인데 네. 하여튼 저는 역대 어느 국회보다 개원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첫 출근하는 길이지만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조금 무거우시군요. 네. 그 4년 전에는 협상을 하다가 안 돼가지고 이럴 거면 다 가져가라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다 가져가 버리고 네. 이번에 그럴 가능성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 그럴 가능성도 뭐 제가 책임자는 아닙니다만 개인적 의견을 물으신다면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지금 국민들이 어려우신데 정치가 좀 희망을 좀 주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로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입장도 배려를 하면서 우리 주장을 좀 어느 선까지 해야 되겠다는 안들을 지금 서로 양당의 원내 지도부가 충분하게 어떤 시나리오들을 좀 짜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그리고 과방위원장 3개는 꼭 가져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네네. 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정치는 대화고 타협이고 상대가 있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네네. 셋 중에 예.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게 하나다 그러면 어떤 걸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그래도 또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법사위가 그래도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왜 그러냐면 21대 국회를 결산하는 여러 수치들을 보니까요. 법사위에서 폐기된 법률안이 상당히 건수가 많더라고요. 네. 그것은 이미 상임위를 거쳐서 올라온 또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뭐 일방으로 뭐 통과시킨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상임위까지 전체위까지 올라온 것은 대개 여야 간에 오랜 시간을 협의를 한 문제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법사위를 갔을 텐데 법사위에서 그 법률 폐기된 건수가 그렇게 많다는 것은 법사위가 일을 하지 않았다는 방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시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의회가 대통령의 그런 행정 권력을 견제해야 될 필요성이 아주 높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여기에서 법사위를 갖지 않으면 21대 국회 같은 비생산적 국회가 또 시작이 되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중심으로 한 행정 권력을 견제할 의회 권력이 전혀 맥을 못 추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법사위가 그중에서도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다른 상임위 있잖아요. 네. 같이 얘기되고 있는 운영위원회나 과방위 이거는 협상용으로 같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는 혹시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네. 지금 현재가 그래서 이게 자업자득인데 네. 그 민주당의 다수 횡포라고 말씀들만 하지 마시고 여당에서 네. 이게 예를 들어 과방위는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 언론을 둘러싼 모든 그 행정기관들이 하는 행태를 보시면 세계에서 지금 그 발표되는 대한민국의 언론 지수가 막 60위권대로 지금 막 추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이 언론을 둘러싼 윤석열 정부의 모든 행위가 정말 도를 넘어도 너무 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평가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과방이든 운영이든 실제로 민주당은 협상용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윤석열 정부가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이것만큼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주 간절하고 절실한 그리고 필사적인 그런 목표 제시이지 어떤 협상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어제 그저께 그 특검법 재의결을 보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뭐 이게 무기명 비밀 투표라서 이제 추정밖에는 안 되지만 예. 일부 분석 중에는 그 국민의힘에서도 찬성표가 나왔고 범야권에서도 그 반대표라고 하는 이른바 이탈표가 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네. 의원님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뭐 모든 분석이 다 추론이긴 하지만 네. 개연성이 있는 분석이죠.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뭐 지금 한 이틀 동안 많은 언론이 다 여러 가지 해석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까지 할 필요는 예. 없고 다만 네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끄러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정말 한 젊은 군인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이렇게 서로 갈라져서 이런 논박을 하고 있어야 되는가. 네. 대한민국의 국격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 자괴감이 들었고요. 그것을 또 놓고 서로 뭐 우리가 단일 대우를 형성했다. 우린 이탈표가 없다.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을 볼 때 세상병이 하늘에서 지켜볼 때 도대체 그 억울한 죽음은 누가 진상을 밝힐 것이고 누가 보상할 것입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정치인으로서 부끄럽다라고 하는 생각밖에 전 들지 않았고 네. 그 분석이 저는 뭐 무의미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그 당선인 총회에서 그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이제 그 경선에서 이겼잖아요. 네. 그 후에 좀 당내가 조금 어수선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어제 그저께 있었던 재표결도 어쨌든 표 수만 보면은 예. 양쪽 다 뭐 지금 단속을 좀 한 거죠. 예. 이런 과정에서 좀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더 확고해졌다는 분석이 있고 그것이 재연임으로 이어질 거라는 주장과 분석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조금 그 흔들리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의원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예. 그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요. 네. 저희 당내의 어떤 무슨 역학관계에서 기인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그런 어떤 독주와 이런 정말 이해 안 되는 무능과 이런 어떤 그 당 외부의 환경들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더 강화해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편이거든요. 아, 예. 지금 이러한 윤석열 정부를 바로잡고 국정 운영 방향의 기조를 바꿔내고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내에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겁니다. 네. 적어도 제가 전체 당원들의 그런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당내 당선자들이 오늘부터는 다 의원이고요. 22대 국회 민주당 구성원 국회의원들의 생각은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거의 일치한다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내 이런저런 문제는 뭐 당내 여러 가지 뭐 건전성으로 다 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외부적 환경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지금 충분하게 강화하고 있고 더 강화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임론이 대세다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우선 저 같은 경우도 대표를 연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생각을 안 해봤죠. 네. 그런데 연임론이 나오는데 점점 이 소위 22대 국회 당선자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아니 총선이 끝나서 민심의 회초리를 맞았는데도 영수회담이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나타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변화가 전혀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이거 정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강하게 뭉쳐서 이렇게 이 문제를 우리가 바꿔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식으로 당선인들의 의사가 집단에서 점점 변하더라고요. 또 저부터도 그랬고.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바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 내부의 어떤 역학관계 문제보다는 네. 당 외부적 환경이 당 내부를 더 지금 결속시키고 있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되겠네요. 시간이 다 됐어요. 네. 그 의원님이 청와대 수석하실 때가 언제셨던가요? 2022년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마지막 해 수석을 했습니다. 국민소통수석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회고록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네네. 예, 그 수석으로 모셨던 전임 대통령인데 어떻게 예. 평가하시는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마디로 전 인류적 초유의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를 맞이해서 코로나를 극복한 그런 정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국가적 국민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전 세계적으로 모범적으로 코로나를 극복한 나라로 평가받았고요. 그 와중에서도 가장 빠른 경제 성장률 회복을 보인 정부였습니다. 지금 이런저런 평가를 전 정부 탓을 하면서 하고 있지만 적어도 문재인 정부에서 몸담았던 저로서는 그런 어떤 국가적 국민적 인류적 재앙을 극복한 그런 어떤 부분에서 성과를 낸 그런 정부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예, 아직 터미널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서울로 오셔야 되겠네요. 오늘 말씀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었습니다.